오늘 같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과 같이 또 오늘 내용들을 나누기 위해서 기록을 할 예정인데요. 뭐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좀 분통을 해주시고, 첫째 좀 공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다 그 통역 기능에서 한글을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통역하시는 분이 채널 바꾸는 이런 수고를 좀 덜하고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을 할 때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그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그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소박하게 지난해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년도에는 좀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규모 있게 좀 전국 단위에서 좀 가능하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좀 체계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난해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대한 보고를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도가 올리브트리 캠페인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니달이 20주년 계획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주년 올리브트리 캠페인 20주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거기에 한국 멤버들이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고 무엇을 같이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나눠주시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참석하신 분들의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질문드리고 니달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는 이런 세 섹션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세션별로 니달이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질의응답 토론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세 섹션을 이렇게 30분씩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탈 1시간 반을 이렇게 좀 잡았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 준비하면서 용인의 청소년들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들까지 이렇게 6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너무 반가운 나머지 수차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팔레스타인 이슈와 관련해서 한국 모임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참여하기는 처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학생들이 6시 넘어 학원을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끝까지 다 참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친구들이 좀 리더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질문들을 6명 중에 4명이 하나씩 질문을 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니달 본 발표 이전에 청소년들의 질문 4개를 좀 듣고 니달이 좀 응답을 해주시는 시간을 좀 갖고 이제 본 메인 발표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니달 괜찮겠죠? 예. 오케이.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용인 YMCA 다 청소년 회원들이신데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을 해주실까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YMCA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 회장 변은선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점은 한 가정에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몇 그루 정도의 올리브 나무가 필요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네 분 말씀 질문 다 듣고 니달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분. 네, 지연이 얘기해봐 줄 수 있어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 말고도 다른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안녕하세요. 용인 청소년 YMCA 연합회 총무인 이찬주입니다. 저는 니달 총장님이 어떻게 이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안녕하세요. 저는 양재현입니다. 제가 할 질문은요. 그 올리브 나무를 어디에서 수급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옮기시나요? 직접 배달하나요? 아니면 영화처럼 몰래 배달하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마 니달이 아마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소개하면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실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니달이 판단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응답하고 발표를 하실 건지, 아니면 첫 번째 발표 속에 이 내용을 담아서 같이 하실 건지 판단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니달 우리 선생님 발표 감사하고요. 일단 두 섹션을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대한 보고 말씀과 20주년은 묶어서 이렇게 같이 질의응답 토론을 해주시고요. 팔레스타인 현재에 대한 다양한 궁금한 사안이나 또 토론 사안들은 별도의 섹션에서 이렇게 또 좀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발표와 내용과 관련해서 좀 질문 또는 이렇게 좀 조언 말씀 나눠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선 제가 지금 먼저 이렇게 듣기로는 문자로 배원주 교수님께서 6시경에 나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더 이따 말씀하실래? 인사 겸 또 좀 이렇게 코멘트 겸 말씀 좀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또 좀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좀 코멘트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통역하시는 분이 헤드셋을 이렇게 좀 마이크를 좀 바꿔보겠다고 한 1분 정도만 좀 시간을 달라 하시니까요. 좀 니달은 1분 정도 좀 쉬시는 걸로 하고, 우리 한국 분들 좀 인사 겸 이렇게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인사를 못 나누셨던 분이 우리 한별 간사님 오래간만에 그렇게 선후배들 이렇게 모이는데 참석해 주셨는데 인사 겸 간단하게 1분 정도만 좀 시간 떼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강한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청주의 YMCA에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별 간사님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아, 그런가요? 다른 분들 잘 들리시나요? 예. 네네. 네, 지금 청주 YMCA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윤희 총장님하고 이제 어쨌든 뭐 꾸준하게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이슈라든지 뭐 스터디 관련해서 좀 계속 함께할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오늘 좀 이렇게 올리브트리 캠페인 같이 대화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통역하시는 분이 오케이. 이제 헤드셋을 바꾸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들리시나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아까 드렸던 것처럼 우리 배원주 교수님 먼저 인사 겸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이제 더 니달한테 좀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 코멘트를 좀 먼저 듣고 또 이제 다른 분들 코멘트를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원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김용복 선생님, 김용수 선생님, 남보원 선생님, 뭐 여러 선생님들하고 또 저 10대 학생들까지 계신데 이렇게 일일이 그냥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 거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글로 인사하면은 그냥 제가 말하면은 니달한테 통역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니달 선생님 그 발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가 2010년에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다큐먼트 애니버서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갈 적에 그 YMCA가 저한테 부탁을 했던 게 그 Children Imprisonment에 대한 통계랑 그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 M16 들고 있는 군인들한테 그거 안 들키고 빠져 나오고 가져오고 했던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이제 그런 그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브 트리 캠페인 Keeping Hope Alive 하는 이 캠페인이 굉장히 이 팔레스타인의 평화만이 아니라 이 이제 지구 위기에 이 대안인 그 파밍까지 포괄하는 그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캠페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저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 한국 상황에는 오늘 10대 학생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그야말로 Keeping Hope Alive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 올리브 트리 파밍을 할 적에 거기에 그 10대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이 부모님과 함께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지 올리브 트리 파밍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청소년들 중에 조금 그 보충 코멘트 질문 있으시면 먼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까지 듣고 우리 리더 좀 이렇게 그 응답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또 다음에 이렇게 그 또 계속 그 중간중간에 그 참여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요. 일단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요. 또 혹시 다른 분들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그 지금 리달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한두 분 좀 더 해서 한 두세 분 이렇게 묶어서 리달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 the economics of olive tree. 올리브 나무의 경제학입니다. 무슨 종류의 그 제품이 생산되며 그것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그 정보가 있으면. Again, the first point. 그런 그 올리브 트리 생산 과정에서 그 노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올리브 트리에서 생기는 상품들을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한 분 더 그 코멘트 듣고 니달이 의견을 그 응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예, 이윤산 목사님. 아까 이제 그래프에 보면 꽤 오랫동안 이제 비슷한 만그루 좀 더 되는 결과였다가 이제 올해 2배로 갑자기 늘은 것 같아요. 결과가. 내가 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계속 10,000그루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000그루 확 넘어서 그 수출이 됐는데 결과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이윤희 총장 때문인지.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니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I will start by the last question. Of course. 네, 마지막 질문부터 시작하자면요. 물론 한국 분들의 참여 덕분에 이렇게 훌쩍 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개월 만에 425그루의 나무를 심었거든요. 425,000인가. 그러니까 식수를 하는 분들이 와서 이 식수 활동에 참여하고 또 수학 활동에 참여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어지면서 이 이동 비용을 아끼게 됐고 그 비용을 저희가 더 많은 나무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파트너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 한 파트너가 네덜란드의 파트너인데요. 올리브 나무를 심는 단체를 설립을 해서 정말 많은 일을 작년에 해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벨기에, 네덜란드 등지에서 많이 모집을 하셨고요. 그래서 15,000그루가 넘는 올리브 나무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캐나다, 미국, 덴마크에서도 후원자가 크게 늘었고요. 영국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 국가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동반자분들이 계시고 사람들이 사실 주저하지 않고 이 팔레스타인 그 자유와 정의로운 평화 투쟁에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덕분에 수가 2배로 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이 캠페인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지금까지 한 2만 그루 정도를 확보를 해서요. 5,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목표한 4만 그루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복 박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요.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리브나무를 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땅에 구멍만 파서 나무를 심고 좀 물을 주고 가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서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좀 나이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전지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농부들이 해도 되고요. 이런 전지를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올리브 나무의 제품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올리브유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 팔레스타인산 올리브유를 한국에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리브유요. 엑스트라 버진이 굉장히 높은 품질의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산화가 되지 않은 산도가 굉장히 낮은 이런 고품질의 올리브유가 있고 그 외에 그냥 퓨어 올리브 오일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 관광 업계에도 크게 성장했는데요. 매년 물론 이제 코로나 전 상황인데요. 보통 팔레스타인으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올리브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요. 전 세계 각지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생산이 된 올리브 제품들을 가공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특히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생한 곳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로 만든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도 전 세계로 수출이 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사가기도 하고요. 물론 이 올리브나무로 만드는 기념품은 트레이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신학도 어느 정도 배우고 공부해야지 올리브나무로 이런 아이템들을 잘 만들 수 있죠. 관광객들이 원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용복 박사님의 질문에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배 교수님, 그때 카이로스 때 오셨다니 굉장히 기쁘네요. 저도 그때 있었고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문서 작성자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이런 청년들, 아이들도 물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 지역에서는 저희가 위험 지역에서 식수를 할 때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팔 때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통 그 참가자들에게 식사를 나눠준다던가 휴식 시간에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뭐 여기저기서 물품을 수거를 한다던가 이런 데 참여를 하고 당연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가 4명의 국제 청년 대표들을 받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오고요.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 매년 와서 올리브 나무를 후원하고 함께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보통 이 대표들은 16세에서 20세 사이입니다. 와서 도움을 주고요. 그런데 물론 아이들은 위험한 지역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고요. 보통 뭐 마실 음료나 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서 뭐 축하하고 뭐 그런 행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파티처럼 즐겁게 축하하며 하는 행사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보통 뭐 지인들과 함께 모여서 날씨가 좋은 10월에 다 함께 모여 뭐 음식도 나누고 춤도 추고 뭐 이런 활동을 하고요. 수학기는 저희 캠페인에서 그 올리브를 따서 압착을 해서 뭐 올리브유를 생산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를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다 함께 축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답변이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들, 예, 최수환 선생님 손 드셨고요. 또 다른 분, 예, 김은정 간사님. 그러면은 우리 최수환 선생님 먼저 질문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은정 선생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YWCA 최수환입니다. 니달 선생님 오랜만에 화면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계속 심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정착민들이나 혹은 군인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또 소멸되고 뭐 부질러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경우에 그런 그 분량들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 뭐 국제법이나 법적으로 어떤 그 보호를 받거나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은정 선생님 또 질문 받고 그다음에 우리 니달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김은정 선생님 먼저 질문해 네, 주시죠. 안녕하세요. 용인 YMCA 김은정입니다. 저는 아까 청소년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이게 좀 통역 문제인지 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차 여쭤보고 싶은 게 아이들이 니달 총장님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온 올리브 나무를 아까 2,600가구에 배달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분배는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가 팔레스타인 그 농부들에게 경제적인 이유 말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짧게 답변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페이퍼에도 그런 부분들이 간략간략하게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온 질문에 대해서 우리 니달 선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Yeah. Thank you, Susanna. I'm very 네, pleased. 수산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보통 정착민들과 군인들이 그 올리브 나무를 못 심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으면 이스라엘 정부가 그 토지 몰수를 정당화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이 올리브 나무 심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방해를 많이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특히 정착촌하고 가까운 곳이다. 혹은 군사시설하고 가까운 곳이다. 아니면 분리장벽이나 아까 말씀드린 완충지대에서 가깝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착민들이 와서 나무를 뽑기도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런 나무들이 한 3~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예상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보통 정착민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신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팔레스타인인들은 그 문제를 제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토지에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했는지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해도 누가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이 중단됩니다. 정확히 누구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건지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법적 절차를 밟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이스라엘 군과 이스라엘 정부 그리고 정착민들이 합작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뭔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보상 어떤 대책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밖으로는 보여주는데요. 보통은 안타깝게도 어떤 사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혹은 나무들을 뽑고 있다는 것을 저희 파트너들에게 저희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그루가 뽑혔다라고 하면은 이걸 저희가 이 나무를 후원한 사람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국가의 외무부라던가 이런 각국의 당국을 통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한 나무인데 왜 뽑았냐? 이런 식으로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부의 조치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와 로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민들이 이렇게 나무를 뽑거나 할 경우에는 이 나무를 후원한, 이 소유한 사람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모든 나무들은 후원자가 있고 어떤 나무를 누가 후원했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 나무의 후원자의 이름과 또 정확히 어디에 이 나무를 심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달, 윤희, 수자나 님이 후원했다라고 할 경우에 이거는 내가 후원한 나무다라는 걸 후원자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저희가 공유하고 또 로비 활동이나 시위 활동에 활용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은 죄송합니다. 이제 농부 선정에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소유한 농지가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그 지역에 있다던가 예를 들면 아무 데나 심는 건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C구역에 심으려고 합니다. C구역의 토지가 몰수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C구역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그 농지를 경작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이스라엘에서 몰수를 하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공격이 두려워서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경작을 꺼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물이 제대로 공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농지에서 뭔가를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방해하는 정책들 때문에 농부들이 농지에서 뭔가를 심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이런 농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경작 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올리브 나무를 심었을 때 그걸 가꿀 준비가 되어 있는 가족들을 선정합니다. 계속해서 이걸 가꾸고 나무를 키우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 캠페인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는 가족들. 이게 그냥 나무를 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활동이잖아요. 연대를 형성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이 억압에 저항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요. 이런 걸 이해하는 농부들, 가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올리브 나무 캠페인의 경제적인 혜택 외에도 사실 참여하는 농부들의 임파워먼트, 회복력을 키워준다는 것, 어떤 희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큰 도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전 세계에서 걱정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대하고 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으로 직접 와서 같이 올리브 나무를 심고 올리브를 따고 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손을 잡고 동행하고 우리의 자유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바로 맺는 게 아니고 한 4년, 5년 이렇게 걸립니다. 하지만 이 연대, 회복력을 키운다는 것이 농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멀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동행하고 있구나.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기본권, 자유, 평등을 위해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도 물론 무시할 수 없죠. 생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부들이 연대감을 느끼는 것, 이게 농부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 질답을 통해서 I mean, we began this 네, campaign. 그리고 이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 하반기였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분리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한 후에 이제 이 분리장벽을 팔레스타인 땅에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에 40만 그루가 넘는 올리브 나무를 뽑았습니다. 그 장벽을 세우기 위해서요. 당연히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 97년도부터 보면은 100만 그루가 넘는 올리브 나무가 뽑힌 것 같았어요. 그 이스라엘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뭐 심지어 100년이 넘는 그런 나무들, 아름다운 나무들을, 생명을 뽑은 것이죠. 장벽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인식을 했고요.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했죠. 그리고 국제 YMCA와 YWCA가 당시에 저희와 함께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이렇게 뽑히는 올리브 나무들이 있으니까 대신 나무를 심는 캠페인을 하자. 네, 더 이상 나무를 심을 공간이 없을 때까지 심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올리브 나무를 뽑고 파괴하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는 GDP, 팔레스타인 GDP 한 15%를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농지의 한 50%가 올리브 나무예요. 저희의 농업 부문이 올리브 나무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인 올리브 나무 파괴에 어떤 대응을 해야겠다, 저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원을 받기 시작했고요. YMCA와 YWCA, 전 세계의 YMCA와 YWCA가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헤드셋 하나 바꾸니까 이게 아마 아까 발표했던 내용들을 다시 요약 정리하셨던 내용을 주셨는데 아마 명료하게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섹션 관련해서는 한두 분 조금 질문이 있으면 더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질문 준비하시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좀 같이 리더에게 질문이 있는데 아까 발표 내용 중에 네덜란드에서 올리브나무 심기를 위한 전문 단체를 만들었다라고 했고 1만 5천 그루를 지난해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후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단체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1만 5천 그루를 조직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덜란드가 특별히 이렇게 좀 단체를 만들고 올리브나무 심기를 위한 단체를 만들고 이 캠페인이 이렇게 활성화됐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네덜란드에서 이런 것 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 한국에서 지원됐던 올리브 나무가 5개 또는 6개 마을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물론 그 상황이나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대략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이렇게 질문드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자면 팔레스타인의 한 마을과 한국이 같이 공동 MOU가 됐든 협력하는 마을이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한국 팔레스타인 올리브 평화의 숲 같은 것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만드는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올리브유라든가 올리브 나무를 통한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또 공정무역을 통해서 또 수입을 하고 또 그래서 한국 분들이 팔레스타인을 가면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방문을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관심을 좀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리더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질문 드린 건 2가지였고요. 다른 분 한 분 질문이 있으면 묶어서 리더의 답변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바로 그러면 리더한테 답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yes, yes. I mean,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덜란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저희와 함께 이제 시작한 단체입니다. 이 캠페인이 시작할 때 이 단체가 YMCA 네덜란드와 YWCA 네덜란드 그리고 그 외에 참여했던 여러 가지 다른 단체들, 그러니까 총 5개의 단체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OTC 네덜란드라는 단체를 설립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2003년인가 4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상황이 바뀌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이렇게 특정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 것이죠. 올리브 나무를 심자 라고 해서 뭐 교회와 모스크와 이런 데와 협력을 하고 벨기에와도 협력을 하고요. 그래서 뭐 직원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캠페인만을 위한 단체인 거죠. 다른 단체와 비교를 해보면요. 영국의 YKO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전담하는 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반면에 네덜란드는 이렇게 큰 직원을 둔 단체를 아예 설립을 한 것이죠. 그래서 관련 뭐 홍보 자료도 만들고 모임도 개최하고요. 애드보커시 활동들도 하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나무를 다른 단체보다 더 많은 나무들을 후원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나무를 저희가 심은 마을의 수가 6개뿐만은 아니고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디스트릭트, 구역인데 마을로 치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MOU를 맺는다면 어떤 마을을 하나 선정해서 한국이 후원한 뭐 올리브나무 숲을 조성을 하고 서로 이렇게 방문을 하고 한국인들도 팔레스타인을 방문하고 와서 나무를 심고 그럼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올리브나무 숲 마을 뭐 이런 식으로 불러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안을 하면 분명히 그 마을 촌장들이 굉장히 환영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제안을 해주셨고요. 네, 그저 올리브 나무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왕래하면서 더 문화 교류를 한다던가 더 긴밀한 연대와 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팔레스타인이 또 한국의 통일 문제에 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아름다운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가 가능성이 있는 의견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마을과 예를 들자면 한국 팀들과 마을이 이렇게 조인을 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마을에 올리브 숲을 조성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최소한 몇 그룹 정도는 모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나 그 가이드를 주신다면 그게 가능하다. 그런 게 가능하려면 몇 그룹 정도는 모아야 된다. 이런 좀 가이드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나무의 수보다도 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크기나 뭐 점령된 그 토지의 그 면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한 200개에서 1000그룹? 사실 어떤 마을이냐, 마을이 얼마나 크냐, 농지가 얼마나 크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 그 1000평방킬로미터를 도놈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 이 한 도놈에는 몇 그루 이상 심지 않는다. 뭐 나무 사이 간격이 6m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너무 가까이 심으면 또 나무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그루로 시작해서 뭐 1000그루, 수천 그루로 성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뭐 농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뭐 마을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수에 저희가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처음에 20그루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키워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MOU에 대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무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국 박사님 그 손을 드셨는데요.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올루추리 그 마을하고 저 한국의 그 캠페인 올루추리 캠페인 조직하고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팔레스타인의 올리브트리 파머들이 만든 생산협동조합이 있다면 그거하고 한국에 있는 공정무역 컴퍼니 그러니까 회사하고 서로 상호 공정무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동안 봐왔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영국의 그 뉴카슬의 페어트레이드 소사이티라고 하는 것이 태국의 마을 그 핸드크래프트 만드는 것하고 공정무역 관계를 맺어서 관계를 하는데 영국에도 그 회사가 그 협동조합이 잘 운영이 되고 그리고 그 태국에는 마을의 협동조합도 운영이 잘 되는 이런 경제적 관계, 현실적인 경제적 관계를 설립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이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I think this can be implemented. I mean, 네,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내에 공정무역 관련 그 올리브 나무, 뭐 올리브유, 올리브 그 나무를 이용한 여러 가지 가공품 관련 공정무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 공방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곳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올리브유 관련해서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김용복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베들레헴 대학교의 공정무역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과 뭐 국제 공정무역 단체, 뭐 한국의 공정무역 단체가 협력을 해서 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분명히 한국의
이런 공정 무역에 관심이 있는 단체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의 생산자들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저는 올해도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한국에서 계획하면서, 지난해가 저희가 427그루를 했습니다. 427그루를 했고, 그런데 올해년도 최소 목표는 500그루에서 1000그루 정도 사이즈를 좀 잡고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1000그루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팔레스타인 특정 지역 어느 마을에 이렇게 해서 1000그루로 해서 이렇게 숲을 만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구체적인 좀 설명을 가지고 캠페인을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관심과 참여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니달이 있다면 500그루에서 1000그루 정도 사이즈에 맞는 마을을 하나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시고 그 관련한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년도 한국 내에서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그런 걸 기반으로 좀 계획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섹션은 팔레스타인의 현재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 참여자들의 관심 또는 궁금한 사안들을 질문을 주시면 니달이 좀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중에 좀 간단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니달이 좀 이야기를 좀 주시고, 니달 이야기가 끝나면 참여자들. So I go first with my presentation. 그러면 제가 먼저 발표를 할까요? 예. 저기가 있구나. 예. 그렇게 해주시죠. Yeah, I have it. It's a bit long, but I try to. 네, 좀 길지만 제가 준비한 발표가 있어서요. 먼저 화면을 공유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Actually, I did send it, but anyway, I'm sorry for that you didn't receive. I'll do it slowly. Yeah. But start with the Uni question. We will discuss. 네, 이윤희 총장님의 질문 관련해서요. 저희가 그 내용은 좀 논의를 해서 이후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현황에 대한 발표인데요. 먼저 역사적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이 사실 저희 낙바라는 대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족 청소가 이어졌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요. 80만 명의 사람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요. 거의 인구의 75%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난민이 되었고요. 이제 한 700만 명 정도가 이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몰수당하고 마을이 침공당하고 있고요. 이런 대재앙, 낙바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땅이었는데 78%를 점령한 것이죠. 1967년도 전쟁 후에 이스라엘이 나머지 22%도 점령을 했고요. 서안 지구에 그리고 동예루살렘, 가자 지구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군사 점령, 이런 인권 침해, 폭력 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87년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지에서 저희가 인티파다라고 부르는 투쟁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팔레스타인의 군 점령과 억압에 저항하면서 자유와 독립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인티파다
도중에 2천여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망했고요. 15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8만 명이 억류당했습니다. 그 이후 몇 년 후 1993년 9월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그리고 이스라엘이 첫 번째 오슬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5년간 잠정적으로 자치권을 주고 이 5년 이후에는 협상을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정착을 끝내기로 합의를 했던 것인데요. 지난 28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협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억압과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많은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오슬로 협정도 위반했고요. 더 많은 불법 정착촌을 건설했고 분리 장벽을 세웠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세운 것이죠. 그 결과 이제는 그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38%에만 해당하는 지역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팔레스타인 영토의 8.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땅, 1946년부터 팔레스타인 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이스라엘의 땅이고 초록색이 팔레스타인의 땅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초록색이 많다가 지금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보이시죠? 거의 스위스 치즈 같다라고 농담을 할 정도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요. 몇 가지 주요 사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법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현재 상황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안타깝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이스라엘은 한 200여 개의 불법 정착촌을 만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지구에 정착촌을 만들었고 6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권단체 BT셀렘이라는 곳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헤브론 그리고 요르단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967년 이래 억류했고요. 그중에 6천 명은 여전히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개 이상의 팔레스타인의 집을 파괴했고요. 1948년 이후 그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있는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이 이렇게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건 국제법 위반이고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경제를 세금과 수출입 활동을 통해서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법 분리 장벽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영토에 세웠고요.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리 장벽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장벽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감시 초소에서 군인들이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스라엘은 점점 극우 성향이 강해졌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국민들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7월 통과된 법 중 하나는 이스라엘을 유대 국가로 정하면서 팔레스타인 소수 민족의 권리를 부정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스라엘의 정부는 이 양립이라는 솔루션을 거부해 왔고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그리고 많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이 유일한 피해자이다. 우리는 유일한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믿으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착민들도 본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의 자산을 몰수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 역시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계속해서 자유, 존엄, 생존권, 자주권, 자결권, 그리고 그 성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요청하는 것을 묵살하기 위함인데요. 팔레스타인 토지에서 팔레스타인들을 대상으로 민족 청소를 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셰이크 자라라고 예루살렘의 구시가지 입구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시위자들은 최루탄과 섬광탄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점령군의 전략에 따른 이런 굉장히 폭력적인 공격이었고요. 많은 청년들이 심하게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눈을 잃기도 했습니다. 한 500명 정도가 강제 퇴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셰이크 자라 지역에서요. 그 정착민들 때문인데요.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실완이나 바텐 엘하와 지역에서도 벌어졌고 7,5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청소 전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에 시작한 대재앙, 낙바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3,5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체포되었고요. 여기에는 6명의 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5월에 정착민들이 전혀 무장 상태가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 로드, 하이파 등 과거 팔레스타인이었던 지역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여러 가지 군 작전에 의해 254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사망했고요. 이 중에는 67명의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5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많은 빌딩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남성, 여성,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과 꿈을 안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민족 청소와 분리 체계는 미국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캐나다나 많은 유럽 국가들도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평화와 인권을 외치지만
국제인권법 하에서 이런 행동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실제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넷이라는 극우주의 총리 하에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현재 식민적인 분리 체계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그리고 대부분의 강국들이 이스라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많은 인권단체들이 이스라엘의 인권단체들조차도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에 가셔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억압을 끝내기 위해서 많은 연대가 필요하고요. 이스라엘을 정치적 외교적으로 또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유, 정의, 평화, 평등을 위해서 존중하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중요한 협정과 협약들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제 발표 자료를 받아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다시 공유를 이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나 또 토론 사항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웅수 교수님. 니달 선생님,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948년에 팔레스타인 문제가 유엔으로 상정되면서 올드시티는 유엔의 관할하에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유엔에서 올드시티에 많은 종교 유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유적은 유대교, 어떤 유적은 이슬람, 또 어떤 유적은 기독교 쪽에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분담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왜 지난 5월 달에 유엔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그런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충돌 같은 것이 생겼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이거는 그냥 질문 바로 그냥 이렇게 질답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달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이어서 빨리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그런 역사 유적들, 그러니까 1948년 이전에 이렇게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이렇게 분리가 되었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성지는 요르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인 경우에는 이슬람교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데요. 팔레스타인
정부가 당시 영국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종교 그룹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was 1948년 전 상황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성지에 사람들이 문제없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67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남은 부분을 점령한 이후, 그러니까 동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한 것이죠. 그 5월 달에 있었던 사건은 이스라엘 내에 종교 그룹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괴된 템플 머스크가 악바 사원 근처에 있는데요. 이슬람 교도들의 성지입니다. 이 지역을 통제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성지를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걸 위반하면서 이 성지를 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슬람 교도들과 이스라엘 간에 분리를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반대를 했고요. 템플 마운트를 두고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그룹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룹 내에서도 유대 교도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는데요. 물론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슬람 교도들은 저항했죠. 그러면서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동예루살렘뿐만 아니고 모든 예루살렘 지역이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유엔의 관리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든 예루살렘을 통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동예루살렘을 1967년에 강제 병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일부로 여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도발 행위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도 알-아스크 사원에 굉장히 도발적으로 간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반응을 보려는 것인지 계속해서 이런 도발 행위들을 하고 있고 정착민들의 수를 늘려서 계속 이 성전에 들어가게끔 유도하고 있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동예루살렘에서 행진을 하기도 하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템플 마운트
그 또 알라스크 지역도 본인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국제사회에서 정한 스테이터스 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는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가면서 토론을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소 이제 90분, 최대 120분 사이즈를 이렇게 놓고 계획을 했는데요. 이제 한 20분 정도, 120분 정도 되려면 2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경동부의 청년회에서도 참여를 해주셨고, 또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에서도 참여를 해주셨고, IWC, 또 지역 YMCA, 평택이나 의정부, 이렇게 용인 등등에 좀 참여를 또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고향파주 지역에서 활동을 왕성히 하고 계신 우리 김미연 선생님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 김미아 선생님도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일일이 소개 인사 말씀들을 나누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질의 또는 또 코멘트를 좀 하시면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감도 좋고요. 오늘 내용에 대한 토론에 대한 소감도 좋고, 자유롭게 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누가 토론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질의나 코멘트 주실 분이? 제가 이게 지금 화면에 다 한꺼번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제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주시면 아마 채팅 문자로나 우리 변은선 씨가 예, 감사합니다. 우리 네. 변은선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아까 지도를 보면은 팔레스타인들이 없어질 것만 같은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조금은 희망적인 움직임은 없었는지 그런 소식들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예, 한 분 더 좀 모아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한 분 좀 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이훈삼 목사님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래. 음소거. 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이스라엘 내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전부 다 강압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거기도 좀 아주 극단적인 보수가 있고 좀 공존하자라는 그런 어떤 정치나 민간 그룹은 없는지, 그런 것들하고 좀 이렇게 협의해가면서 뭔가 평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없는지, 아까 변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실 희망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프로세스를 보면서요. 그리고 정치 프로세스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지난 28년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왔지만 서한지구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예전에는 통제했지만 이제는 78%고 이는 전체 저희 예전 과거 영토의 8점 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팔레스타인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점점 더 영토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오니즘의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팔레스타인이 없는 땅에 건국을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팔레스타인으로 왔을 때부터 여기는 땅이 없는 사람들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어쨌든 저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뉴스를 보고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고 정의를 위한 카이로스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단체들이 연대와 지지를 보여주시고 있고 이렇게 YMCA도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세계 YWCA도 도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권단체, 뭐 여러 UN 결의안 등등을 보면 사실 뭐 희망의 조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지지를 표명하고 있고요. 예수님처럼 어떤 단체는 지난주에 큰 팔레스타인에 대한 결의를 내고 이스라엘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좋은 소식이고요.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죠. 그 미국과 이 지역의 식민주의 권력, 강국에 의해서 뭐 한국도 어려움을 겪다시피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여전히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많은 국가들이 저희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만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지만 점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운동이 점점 성장하고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돕고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이런 좋은 소식을 매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이런 좋은 소식들을 예를 들면 저희 농부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 양국 간의 협력 말씀드렸다시피 평화에 대한 협정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사실 1993년도 전부터 91년도부터 평화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죠. 물론 아직은 좋은 결과가 없고 오히려 정착촌이 늘어나고 있고 토지를 몰수하고 있고 억압이 더 심해지고만 있지만 그리고 저희 토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저기로 이동을 하는 것마저도 팔레스타인 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까운 한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도 한 5시간, 심지어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검문소를 여러 개 지나가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는 기본권마저 거부당하고 있고요. 전력에 대한 접근권이나 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한된 상황입니다. 모든 걸 이스라엘에서 통제하고 있고 가족들이 서로 상봉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것마저도 이스라엘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많은 기본적인 권리들을
거부당하고 있는데요. 1980년도 말에 평화 캠프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는 수백 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친구이자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지만 이스라엘 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난 20년간 이스라엘이 정말 극우화되어서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내에 사람들도 차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인정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출신 유대인이나 뭐 동유대인 뭐 이런 사람들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 유럽 출신 유대인들만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 법적으로는 이스라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도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거의 2등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법을 보면 이 국가는 유대 국가이고 유대인들만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인구의 21%가 팔레스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 때문에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0개가 넘는 UN 결의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언급한 기자 역시 이스라엘은 내부에서 변화할 가능성은 없다. 외부의 압력이 있어야만 변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인 압력이 외부에서 있어서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그런 압력이 있어야만 변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솔루션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걸 통제하고 있고 심지어 평화가 왜 필요하냐라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요.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외부에서 큰 압력을 넣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세계가, 국제사회가 명확하게 압력을 넣어서 지금 이 분리 체계를 종식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세계가 점점 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좋은 조짐들도 있지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억압이 끝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좀 오래돼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니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남은 시간이 이제 8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보다는 본인 간략한 소개 겸 이제 소감을 좀 한두 분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니달이 마지막으로 좀 인사 겸 정리해 주시는 걸로 오늘 그 대화 모임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참여하셨던 분들이 연령대가 중학교 2학년부터 80대까지 참 다양하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참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게 대단히 이번 모임의 큰 의미인 것 같고, 또 우리 그 와중에 이제 니달 선생님의 좀 이렇게 팔레스타인 관련한, 그리고 한국 시민들과 팔레스타인 민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나눠주신 거가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감 한두 분 좀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니달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 정재호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평택 YMCA의 전 이사장입니다. 지금은 목회 은퇴를 한 교회 원로 목사이고요. 네, 오늘 이달 우리 사무총장님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올리브 나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서 팔레스타인과 우리 이런 시민단체나 또 선교단체와의 교류가 계속 되어진다면은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같이 희망을 가지고 계속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명기 선생님 이렇게 손을 드신 게 말씀을 하시려고 손 드신 건가요? 예. 손든 게 아닌데 시키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니달 선생님 잘 만나서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공정무역 단체를 하고 있는 구명기라고 하고요. 뭐 마무리 인사 겸 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잠깐 짧게 지금 팔레스타인의 코로나 상황은 어떤지 그것이 좀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러면 한 분만 소감 나눔 인사 겸 소감 나눔 해주시고 우리 리더에게 마무리 발언 인사 이렇게 좀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고향 파주 지역에서 우리 김민아 선생님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인사 겸해서 뭐 소감 좀 나눠주실 수 있으면 우리 김민아 선생님한테 찬스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어떠신지요? 네. 저는 몇 년 전에 니달 선생님 보고 뵙고 그때도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은 끊이지 않는 그런 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진정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 마무리 인사 겸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구명기 선생님 말씀처럼 코로나와 관련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 겸 해서 좀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도 우리 리더도 한 달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I was actually. 네, 저도 사실 코로나에 걸렸고 굉장히 상태가 심각해서 45일 정도 알았습니다. 입원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 회복했고 굉장히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감사를 돌리고 싶습니다. 걱정해 주신 친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팔레스타인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신을 빠르게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밀려났고요. 백신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뭐 자금력도 없었죠. 지금까지 40만 명 정도만 백신을 맞았습니다. 520만 인구 중에요.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가 법을 보면 사실 이 백신에 대한 책임이 이스라엘 정부에 있습니다. 저희가 점령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법 하에서 이스라엘이 저희에게 백신을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제공하지 않았고요. 이제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델타
버전이 들어올까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마 곧 델타 바이러스가 팔레스타인에도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보건 당국은 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요.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코로나 검사를 받기를 거부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요. 또 사실 국가가 봉쇄되고 셧다운 되면서 여러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지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할 텐데 사실 이 코로나의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특히 관광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지난 몇 년간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그 4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보건당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봉쇄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조치들이 아마 곧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4차 대유행 때문에요. 마무리 발언으로 이제 할까요? 마무리 발언을? I mean, the last point made is that this is very 네, difficult.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굉장히 해결이 어려운 갈등입니다. 사실 갈등이 아니고 저는 민족적 청소라고 생각해서 갈등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인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해 주신다면 몇 개월만 해도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 좋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이렇게 친구분들이 계시다는 것, 특히 한국에 이렇게 친구가 계시다는 것에 정말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요. 한국에 또 분단 문제나 평화를 위해서도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국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국가들도 많고요. 그 휴전협정 68주년이었나요? 얼마 전에? 이걸 보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있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분쟁 때문에 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평화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팔레스타인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강력한 유대 관계를 한국과 형성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한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사실 한국과 한국인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점령당한 경험이 있고 억압을 당했고 여전히 그로 인해서 뭐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겪고 있죠. This makes us in the same, I would say, front to fight in a very beautiful, loving way against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한 방식으로 저희가 함께 투쟁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브나무 캠페인이 그 중 하나의 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는 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두 한 가족이라는 점,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한 가족으로서 노력한다면 팔레스타인과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미래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팔레스타인은 지금 점심시간일 텐데 점심도 못 드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귀한 말씀 해주셔서 우리 니달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볼 수 있어서 또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다 음소거를 하시고 우리 니달 수고해 주신 우리 니달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에게 또 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국제회의를 좀 이렇게 니달에 자주 초청해서 이런 대화 모임을 자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언어적 능력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언어적 능력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직장도 하루 휴가를 내고 또 통역실도 자비로 해서 지금 오늘 2시간 내내 목도 아플 텐데 수고해 주신 우리 남원미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박수를 많이 이렇게 감사를 해주셔야 다음에 우리 또 니달 선생님 모셔서 이런 모임 할 때 또 우리 남원미 선생님이 또 추천해서 또 통역을 해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시간인데 저녁 시간 늦게까지 이렇게 아직 저녁 식사 못 드신 상태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같이 해주신 우리 모두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는 이제 YMCA뿐만 아니고 YWCA 또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또 개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올리브나무 평화 네트워크라는 이렇게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조직을 통해서 올해년도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좀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체, 개인, 그리고 언론, 그리고 교회 등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500그루에서 1000그루 정도, 최대 1000그루를 목표로 해서 그것이 팔레스타인 특정한 마을과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로 이렇게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올리브트리 캠페인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오늘 니달과의 대화 모임 이후에 또 이제 여러분들을 또 초청해서 줌으로나마 이제 올해년도 한국에서의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또 상의 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또 바쁘시더라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과 조언 주시고 또 보다 많은 분들이 이 평화의 행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 다 하시고요. 음소거 다 해제하시고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박수 치시면 인사 나누시면서 오늘 모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우리 용인 청소년들 너무 감사해요. 예. 청소년들 정말 반갑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김민아 선생님이 유일하게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